미국의 한 가정이 충격적인 이유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여기 보스턴 교외의 한 평화로운 동네에서 살고 있는 그레타 씨는 남편으로부터 한국과 중국 중 하나로 이주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처음엔 중국을 선호했던 그레타 씨는 우연히 접한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딸 줄리아의 중국어 학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녹음기 하나로 밝혀진 놀라운 진실은 그레타 씨의 가슴을 무너뜨렸고 결국 한국행을 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그레타 씨 가족이 한국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광경에 줄리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 통의 이메일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이메일은 화요일 아침, 제가 딸 줄리아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있을 때 도착했어요. 팬케이크 냄새가 가득한 환한 주방에 남편 마이클이 들뜬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레타, 이거 믿을 수가 없을 거야. 그가 휴대폰을 저한테 흔들어 보이며 거의 줄리아의 오렌지 주스를 쏟을 뻔했어요. 회사에서 국제 포지션 2개를 제안했어. 우리가 한국이나 중국으로 이사할 수도 있대. 저는 마지막 팬케이크를 줄리아 접시에 올려놓으면서 속으로 불안한 마음을 숨기려 했었어요. 8해 동안 살아온 이 보스턴 교외의 아늑한 집이 우리에게는 세계의 전부였거든요.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10살 된 우리 줄리아는 아침 식사에 집중하던 걸 멈추고 시럽이 묻은 턱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 이사 가는 거야, 아빠? 줄리아는 약간의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물었어요. 마이클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원래의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직은 모르지, 얘야. 우리가 가족으로서 같이 결정해야 할 문제니까. 저는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잔을 손에 쥐었어요. 그 일자리들에 대해 좀 더 얘기해줘. 제가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어요. 마이클은 자기가 일하는 도시계획회사가 해외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서울, 한국이나 베이징, 중국에서 새 개발을 감독할 경험 있는 계획자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직무는 비슷하지만 두 도시의 느낌은 저한테 너무나 다르게 다가왔어요. 난 한국이 우리한테 딱 맞을 것 같아. 마이클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사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렇게 느껴져. 저는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딱 맞는다니?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야? 마이클은 태블릿을 꺼내서 우리에게 서울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것 좀 봐. 그가 말하며 반짝이는 고층 빌딩, 효율적인 대중교통, 아름다운 공원 사진을 스크롤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고 있어. 인터넷도 엄청 빠르고 지하철은 정확히 운행되고 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해. 근데 줄리아 교육 문제는 어쩌지? 저는 대화에 푹 빠진 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한국으로 가고 싶은 주된 이유 중 하나야. 마이클이 대답했어요. 교육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거든. 게다가 대부분의 학교가 영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어서 줄리아가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야. 저는 미국에서의 현재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로 지난주에 가까운 동네에서 또 총기 사건이 있었고 줄리아가 다니는 공립학교는 예산 삭감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의 빈부격차도 점점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고 있었죠. 마이클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곤 했어요. 엄마, 줄리아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는 이사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 질문에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늘 중국의 그림자 속에 있는 나라로 여겨왔어요. 최근 우리 동네에 중국인 가정들이 많이 이주해 왔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 썩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한국을 작고 힘없는 나라로 중국 문화와 영향력에 영원히 의존하는 나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얘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마이클은 두 나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보여줬어요. 범죄율, 교육 순위, 생활 수준 지표 등 여러 통계를 보여줬는데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이 상위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뭔가가 저를 계속 망설이게 했어요.
오랜 세월 쌓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결정까지 2주 남았어. 어느 저녁 마이클이 거실에서 말했어요. 줄리아는 위층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봄바람이 피어나는 벚꽃 향기를 열린 창문을 통해 실어다 주고 있었어요. 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줄리아의 첫 등교 날, 케이프 코드로 떠났던 여행, 마이클의 승진 기념 파티. 여기서 우리는 정말 편안한 삶을 만들어 왔어요. 이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날 준비가 된 걸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동안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의구심을 극복할 준비가 된 걸까? 왜 중국보다 한국이야? 제가 마침내 마이클에게 물었어요. 중국은 크고 강력하고 기회도 더 많아 보이잖아. 마이클은 노트북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크기가 다가 아니야, 그레타. 한국은 정말 대단한 걸 이루었어. 기술 발전과 사회 복지를 잘 조화시킨 사회를 만들어냈지. 의료 시스템도 뛰어나고 도시도 깨끗하고 안전해. 그리고 교육과 혁신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 내가 보기엔 줄리아가 자라기에 정말 좋은 환경일 것 같아. 마이클의 말을 들으면서 이 결정이 단순히 우리의 직장이나 편안함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 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어쩌면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한국에 대한 제 편견과 두려움을 마주해야 했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사러 가는 길에 동네에 새로 생긴 중국 식료품점을 지나게 됐어요. 갓전엔 만두의 달콤한 냄새가 말린 허브의 강한 향과 섞여서 늘 제 배를 출출하게 만들었죠. 지난 1년 사이에 우리 동네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피자 가게와 철물점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중국 음식점, 차가게 그리고 전통 약재 상점들이 들어섰거든요. 가게들 간판마다 한자가 가득하고 그 아래에 작게 영어 번역이 붙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이런 변화가 나쁘지 않았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가게 주인들도 친절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도 언제나 한국에 대한 얘기로 흘러가는데 그 얘기가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 구름이 서서히 모이는 것 같았어요. 옆집에 사는 첸 아주머니는 자주 저를 초대해서 차를 같이 마시자고 했어요. 그분 집은 늘 생강과 자스민 향이 가득했는데 그분이 해주시는 만두는 정말 최고였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불편한 얘기들을 툭툭 던지곤 하셨어요. 어머, 한국으로 이사 가신다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저으며 말하시곤 했죠. 정말 안타까워요.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이 예전에 우리한테 조공을 바쳤던 거 아세요? 한국에 좋은 건 다 중국에서 왔어요. 그때마다 그분 말이 마이클의 결정을 더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부엌에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사 날짜를 보며 속이 울렁거리는 걸 느꼈죠.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됐어요. 줄리아를 보내고 있는 중국 학교도 또 다른 걱정거리였어요. 아시아 학교들이 수학과 과학을 더 잘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선택한 학교였거든요. 건물도 현대적이고 교실마다 스마트보드가 설치돼 있었고 도서관에는 영어와 중국어 책이 가득했어요. 줄리아의 선생님들은 엄격하지만 친절했고 성적도 아주 좋았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줄리아가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같이 쿠키를 만들다가 줄리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 선생님이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난하고 한국어는 중국어만큼 아름답지 않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쿠키 반죽 위에서 손이 얼어붙었어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으며 또 다른 얘기도 들었냐고 물어봤죠. 선생님이 지도도 보여줬어요. 줄리아는 초콜릿 칩을 쿠키 위에 뿌리면서 말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중국에 도움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셨고 한국어를 배우는 건 시간 낭비라고 했어요. 중국어가 미래의 언어라고 하셨어요. 줄리아는 곱셈표를 외우듯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어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한 말에 쉽게 영향을 받던 기억이 났거든요. 줄리아가 이런 편견을 가진 채 자라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그동안 이런 얘기들을 어느 정도 믿어왔던 게 사실이라서 저도 헷갈렸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는데 USB 드라이브만 한 크기의 녀석이었죠. 어느 아침 그걸 줄리아의 가방 앞주머니에 슬쩍 넣어줬어요. 선생님이 중요한 지시를 해주실 때 녹음해두면 좋잖아? 라며 웃으며 건넸지만 속으론 속이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밤 줄리아가 잠든 뒤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된 내용을 들었어요. 그 내용이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건 체계적이었어요. 역사 시간에는 한국을 조공국이라 칭하며 중국에 늘 의존해온 나라라고 설명했고, 언어 시간에는 한국 글씨를 비웃으며 중국 문자가 예술적 아름다움을 지닌다고 강조했어요. 심지어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한국 음식과 문화를 조롱하는 소리에 선생님들이 같이 웃고 있더라고요. 어두운 부엌에서 밤 12시까지 녹음기에 파란 불이 깜빡이는 걸 보며 그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편견들이 제 자신의 한국행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왔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 휘둘리면서도 제가 그걸 제대로 의심해 보지도 않았던 거죠.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질문이 맴돌았어요. 줄리아를 이런 해로운 생각들로부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미 얼마나 큰 상처가 남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일까? 다음 날 아침 2가지 결심을 했어요. 첫째, 줄리아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마이클과 꼭 얘기해 봐야겠다는 것. 둘째, 이제부터는 한국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신뢰할 만한 정보원에서 직접 알아봐야겠다는 거였어요. 저나 다른 사람들의 편견이 우리 가족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도록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보면 그날 아침이 한국에 대해 진실을 알아가려는 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혼란과 걱정뿐이었죠. 마치 모든 길이 불분명한 갈림길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여정이 제 생각뿐 아니라 제 마음까지 바꿔놓을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줄리아의 학교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매일 집에 돌아와서 한국에 대한 이상한 얘기들을 반복하는 줄리아를 볼 때마다 걱정에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죠. 엄마로서 이런 일에 대한 일종의 직감 같은 게 생기잖아요. 처음엔 딸 아이의 변화가 미묘했어요. 가끔 한두 마디씩 툭 던지는 말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무시할 수 없게 변해갔어요. 어느 날 저녁 줄리아가 숙제를 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한국이 그냥 중국에 의존하는 가난한 나라라는 거 알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호기심 많고 열린 마음을 가진 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중국어 글자를 쓰고 있는 줄리아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 우리 딸? 줄리아는 고개도 들지 않고 어깨를 으쓱했어요. 학교 애들 다 알아. 왕 선생님도 한국어는 진짜 언어가 아니고 그냥 중국어에서 빌려온 거래. 그 순간 저는 뭔가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줄리아가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저는 조금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렸어요. 작은 녹음기를 딸의 가방 앞주머니에 살짝 넣었죠. 필통과 노트 사이에 잘 숨겨서요. 몰래 딸의 학교 생활을 녹음한다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날 오후 줄리아가 피아노 연습에 열중한 사이 저는 서재로 들어가 이어폰을 꽂고 녹음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교실 소음이 들렸어요. 아이들끼리 떠드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선생님이 주의를 끄는 목소리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오늘은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왕 선생님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어요. 기억하세요. 중국은 아시아 문명의 중심이에요. 주변의 모든 나라는 큰 나무의 작은 가지 같은 거고 중국이 그 나무의 줄기죠. 어떤 학생이 한국에 대해 물었고 선생님의 대답에 저는 이어폰을 더 가까이 대고 듣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한국. 그 나라는 항상 중국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문화나 문자 체계도 다 우리한테서 온 거예요. 형을 따라하려고 애쓰는 동생 같지만 절대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죠. 아이들이 웃었고 그 사이에 줄리아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녹음은 계속되었고
수업 하나하나가 비슷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역사 수업에서는 고대 한국이 조공국으로만 다뤄졌고 독립된 왕국이나 문화적 성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언어 수업에서는 중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문자 체계라며 칭찬하는 반면 한국어는 단순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무시되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엄마가 한국으로 이사 가면 안 된대. 어떤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거기 위험하고 가난하대. 맞아? 다른 아이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우리 아빠도 그 나라 기술은 다 중국에서 베낀 거라고 했어. 속이 메스꺼웠어요. 이건 교육이 아니었어요. 세뇌였죠. 제일 끔찍한 건 이게 얼마나 교묘하고 끊임없이 주입되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줄리아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당연했죠. 매일 이런 메시지에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이런 말을 하니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았겠죠. 그날 저녁 저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TV 채널을 무심히 돌리며 그동안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애썼죠. 그러다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멋진 야경이 항공 촬영으로 펼쳐지고 있었고 내레이션은 차분하고 사실적인 톤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은 한국의 성취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었어요. 삼성의 첨단 연구시설을 보여주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모습도 나왔고 BTS가 전 세계에서 대규모 공연을 펼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가장 끌었던 건 한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중국어와 달리 한글은 빠르게 배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레이션이 설명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 평가받고 있죠. 프로그램은 한글이 어떻게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든 것인지 보여줬어요. 중국어 문자를 익히는데 몇 년이 걸리는 반면 한글은 몇 주 만에 읽고 쓸 수 있게 된다고 했죠. 매일 밤 중국어 숙제를 하느라 애쓰는 줄리아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내려다보니 마이클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아마도 그가 제게 한국 근무 제안에 대해 왜 답을 안 하냐고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가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거부감이 있었던 제 마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모든 편견을 넘어 진실을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마이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줄리아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할 것 같아.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후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걸 뒤흔드는 느낌이었거든요. 프로그램은 서울의 야경을 항공 촬영으로 보여주며 시작됐는데 현대적인 건물 사이로 빛의 강처럼 흐르는 도로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진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국의 문자 체계, 한글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영상 속에선 어린 아이들이 글씨를 배우는 교실이 나왔어요. 작은 손들이 종이 위를 자신 있게 움직이며 깔끔한 한글 글자들을 쓰고 있었죠. 해설자는 세종대왕이 15세기에 한글을 만든 이유가 부자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어요. 이 말이 저한텐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아예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낸 왕이라니요. 대단하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TV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프로그램은 한글의 각 글자가 우리가 그 소리를 낼 때 입모양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보여줬어요.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 미음은 미음, 소리를 낼 때 네모난 입모양을 닮았고 이응은 이응, 소리를 낼 때 동그란 입모양을 닮았더라고요. 너무나 논리적이라서 저도 종이를 꺼내서 글자 모양을 따라 그려봤어요. 그 다음엔 현대 한국의 모습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간단하지만 영리한 문자 체계 덕분에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문해율을 달성했다는 설명이 나왔어요. 한국에선 거의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들에겐 어려운 일이라고 했죠. 다큐멘터리에선 한자를 예로 들었는데 신문을 읽기 위해서도 수천 개의 복잡한 문자를 외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득 줄리아의 중국어 학교가 떠올랐어요. 줄리아는 수백 개의 한자를 외우느라 고생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은 그게 당연하고 그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큐멘터리 속 한국 아이들은 몇 주 만에 한글을 배워서 유창하게 읽고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워서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더 보고 있자니 프로그램은 한국의 기술 산업으로 넘어갔어요. 거대한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이 새 휴대폰과 자동차, 컴퓨터를 개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한국 기업들이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배터리까지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들어왔던 뒤처진 나라가 전혀 아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세계적으로 히트한 한국 노래들이 나왔는데 한국어와 영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몸이 들썩였어요. 해설자는 한국어의 리듬감과 흐름이 음악에 딱 맞기 때문에 한국 노래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노래 하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자막에 영어 번역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화면에 뜨는 한글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글자들이 예술처럼 보였어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었죠. 줄리아가 학교에서 고생하며 외우는 복잡한 한자와는 전혀 달랐어요. 프로그램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인터뷰하면서 마무리되었어요. 그들은 한글을 얼마나 빨리 익혔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중 한 미국인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저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녀는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지만 며칠 만에 거리 표지판이나 메뉴를 읽게 되었다고 했어요. 다큐멘터리가 끝난 후 저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제가 본 모든 걸 곱씹었어요. 다큐멘터리 속 한국은 우리 이웃들이 말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의 그늘 아래 가난하게 지내는 나라가 아니라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자랑스러워하는 현대적인 국가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마다 다큐멘터리가 보여준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기술, 엔터테인먼트, 교육에서 선도적인 나라였고 그들의 문자 체계는 실용성을 넘어 유네스코가 세계적 유산으로 인정할 만큼 언어학적으로도 뛰어나다고 했어요. 제 생각은 자연스레 줄리아에게로 향했어요. 만약 그녀가 중국어 문자 대신 한글을 배운다면 교육이 얼마나 달라질까? 전통과 혁신을 모두 중시하는 나라에서라면 그녀에게 어떤 기회가 열릴까? 더 알아볼수록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을 직접 보러 가야겠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통해서나 TV 화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 눈으로요. 아침에 마이클에게 가족 여행을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새 집이 될지도 모르는 나라에 대해 진실을 알아볼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잠이 들 때 제 머릿속에 한글이 춤추듯 떠올랐어요. 단순하고 아름다웠고 마치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어요.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가 알던 모든 게 바뀌는 기분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을 걸어가면서 계속 주위를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바닥은 너무 반짝여서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어요.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자연광 덕분에 공항 전체가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저 로봇들 좀 봐요. 줄리아가 바닥을 청소하고 여행객들을 안내하는 작은 기계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솔직히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공항은 고향의 공항보다 훨씬 더 첨단이었거든요. 호텔로 가는 것도 생각보다 쉬웠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 열차를 탔는데 좌석도 편안하고 모든 게 정말 깔끔했어요. 창밖으로는 시골 풍경이 도시 풍경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있었고 햇빛을 받아 유리벽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들어온 건 도심 곳곳에 있는 녹지 공간이었어요. 공원과 정원이 도시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정말 정돈되어 있네. 마이클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출퇴근 시간인데도 거리는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줄을 잘 맞춰 서 있었고 아무도 밀거나 떠밀지 않았어요.
모든 역에 있는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가 몇 초 후에 도착할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리 호텔 방에서는 한강이 은빛 리본처럼 서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밤이 되면 강 위로 다리와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색색의 불빛이 반사되면서 화려한 풍경을 만들어냈죠. 줄리아는 창가에 앉아 보트를 세워가며 여러 다리를 하나하나 구경하는 데 푹 빠져 있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는데 그때서야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광화문이라 불리는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죠. 궁궐 수문장들은 화려한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교대 의식은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서 봤던 것과 비슷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이 궁궐이 600년이 넘었다는 거 믿을 수 있어? 제가 줄리아에게 물으며 뜰을 걸어갔어요. 건물들은 굽은 지붕과 정성껏 채색된 나무 기둥들로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죠. 각 건물은 제각각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고 배치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고대 원칙을 따랐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궁궐이 과거를 보존하면서도 미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중요한 건물 근처에 작게 설치된 화면들을 통해 방문객들이 휴대폰을 갖다 대면 수백 년 전의 궁궐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줄리아는 특히 AI 가이드를 정말 좋아했어요. 휴대폰으로 궁궐 지붕에 새겨진 용에서부터 왕의 왕좌가 있는 방의 위치까지 궁금한 걸 물으면 다 알려줬거든요. 우리는 궁궐 정원을 몇 시간 동안이나 둘러봤어요. 오래된 나무들이 예전 왕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연못은 궁궐 건물들을 거울처럼 비추며 완벽한 사진 배경이 되었어요. 작은 안내판들이 한국어, 영어 등 여러 언어로 각 장소의 의미를 설명해줘서 모두가 역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날씨는 정말 좋았어요. 맑고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와 꽃 향기가 가득했거든요. 한국인 가족들과 외국인 가족들 모두가 정원을 거닐고 있었고 아이들은 빌려 입은 한복을 입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다채로운 전통 옷을 입은 아이들이 궁궐을 배경으로 마치 작은 왕자와 공주들 같았어요. 배가 고파지자 우리는 코를 따라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라더군요. 좁은 골목엔 본 적도 없는 음식들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친절한 상인들이 각자 자신만의 요리를 권하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정성과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제가 편식을 좀 걱정했던 줄리아도 바삭한 전부터 달콤한 떡까지 이것저것 다 먹어보는 걸 보고 놀랐어요. 예전 학교에서 말했던 거랑 완전 다르네요. 줄리아가 비빔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섞어 만든 알록달록한 비빔밥이었죠. 그녀의 말에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편견을 주입받았던 줄리아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허물어가고 있었거든요. 해가 지고 우리는 남산 서울타워로 향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올라가자 서울이 불빛의 바다처럼 펼쳐졌어요. 이 높은 곳에서 보니 서울의 옛 모습과 새로운 모습이 퍼즐 조각처럼 잘 맞물려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찰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전통 시장과 첨단 쇼핑 거리들이 효율적인 대중교통과 녹지 공간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죠. 밑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여긴 누구의 그림자에 가려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 자체로 밝은 빛을 가지고 있었고 독자적인 이야기와 자부심을 가진 나라였어요. 줄리아가 흥분한 얼굴로 야경을 찍으며 마이클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좋은 결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곳은 전통을 존중하고 혁신을 받아들이며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곳이었죠. 제가 딸에게 딱 어울리는 환경이었어요. 가야금 줄 소리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것 같았어요. 어둑한 공연장에 앉아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국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선율은 마치 부드러운 개울물처럼 공기 중을 흘러갔어요. 한국 음악에 대해 들었던 거친 고정관념과는 전혀 달랐어요. 옆자리의 줄리아는 감탄 어린 눈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연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저 사람이 손 움직이는 거 봐요. 줄리아가 가야금을 연주하는 여성을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그 연주자의 손가락이 줄 위를 우아하고 섬세하게 춤추듯 움직이며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 공연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각 악기는 자기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죠. 깊고 묵직한 장구 소리, 맑은 대금 소리, 그리고 가야금 줄을 조심스럽게 뜯는 소리.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 머릿속의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산, 안개에 감싸인 고요한 사찰, 그리고 바위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를 그려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이제 도시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마치 음악이 제 시각을 바꿔놓은 것처럼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단순히 웅장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전통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듯했어요. 디지털 광고판이 오래된 돌담 옆에서 빛나고 길거리 상인들은 전통 떡볶이와 현대적인 퓨전 음식을 함께 팔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저거 먹어봐도 돼요? 줄리아가 시나몬과 설탕 냄새가 가득한 길거리 호떡을 만드는 할머니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줄리아는 한국 음식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는 줄리아가 우리를 이끌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따뜻한 호떡을 먹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정장을 입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들고 바삐 지나가는 직장인들, 카페 테이블에 모여 공부하며 서로를 도와주는 청소년들, 벚꽃이 핀 공원길을 유모차를 밀며 걷는 가족들. 제가 이 여행을 오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는 풍경이었어요. 엄마, 나 한글 배우고 싶어요. 줄리아가 호떡을 먹으며 갑자기 말했어요.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사라 키믹 펍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자막 없이 직접 이해하고 싶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어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요. 우리가 박물관에서 한글에 대해 배운 게 떠올랐어요. 세종대왕이 누구나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그 문자의 아름다움이요. 각 글자가 소리를 낼 때 입모양과 맞춰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남은 며칠 동안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을 방문했어요. 거대한 롯데월드몰에서 한국이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어떻게 예술로 승화시켰는지 경험했죠. 북촌 한옥마을에선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듯한 기와지붕이 늘어선 좁은 길을 걸었고 삼성혁신박물관에선 줄리아가 미래 기술에 눈을 빛내며 노인들을 돕는 로봇, 즉시 번역을 해주는 인공지능, 종이처럼 접히는 휴대폰 등을 보았어요. 어느 저녁엔 남산 서울타워에 올랐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르니 서울이 마치 거대한 회로판처럼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고 창문엔 석양이 반사되고 있었죠. 그 사이엔 오랜 전통 건축 양식의 절과 궁들이 당당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처럼요. 엄마, 줄리아가 전망대 창문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줄리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아가. 서울을 내려다보며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타인의 편견에 휘둘려 이 멋진 기회를 놓칠 뻔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만의 독특한 정체성과 문화를 자랑하며 당당히 나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싸며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저는 줄리아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려 애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줄리아는 이미 언어 학습 앱을 다운받아 기본적인 표현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저와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죠.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 배정이나 일시적인 모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이 될 거예요. 한국은 전통과 혁신이 함께 춤추는 곳이었고 고대의 지혜와 현대적 발전이 조화롭게 만나는 곳이었어요. 우리의 딸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건물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벚꽃잎들이 분홍 눈처럼 공중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불과 몇 주 후면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 멋진 나라를 새롭게 우리 집으로 삼기 위해서요. 더 많은 비밀을 발견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를 기대하며요.
이번에 줄리아가 택시 창문 너머로 서울에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녀의 눈에는 편견 대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했어요.